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대한유화의 시총은 9,600억 원입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우선 자산부터 보겠습니다. 현금이 1,800억 원, 그리고 매출 채권이 2,050억 원 정도 있죠. 그리고 부채 총계를 보시면 3,94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현금과 매출 채권만 가지고도 모든 부채를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동자산을 보시겠습니다. 이 단기 금융 상품의 가치는 2,900억 원, 재고 자산의 가치는 2,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한 5,2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평가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유동 자산에 보시면 유형 자산의 가치가 거의 뭐 1조 2,7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값이 엄청나게 크죠. 네, 그럼 유형 자산을 한번 자세하게 볼까요? 네, 유형 자산에서 뭐죠? 우리가 명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건 토지 가격, 그리고 사업성을 평가해야 되는 건 이제 기계장치와 공장,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예전에 서응 분석할 때 드렸죠. 네, 보시면 토지의 장부 가격이 4,6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럼 뭐죠? 벌써부터 아까 보셨던 5,300억에다가 이제 토지 가격 이제 4,600억 해서 사실상 장부 가치만 봤을 때 1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이 대한유화의 가치의 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1조에다가 남은 뭐 기계장치나 뭐 건축물 이런 거 합치면 플러스 알파가 존재를 하겠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6,900억 정도 되니까 사실상 대한유화는 굉장히 주가가 하방에 닿아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한유화는 흑자를 내는 기업이니까 네, 훨씬 더 실제 가치가 더 크겠죠. 네, 그럼 첫 번째 주가가 하방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 두 번째로 정유사의 신규 진입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유사가 왜 이 시장에 진입하는지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사들이 가파르게 에틸렌 생산을 확대시키는 상황에서 대한유화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1,600억 원 정도를 재작년에 투자를 결정을 하면서 이 대한유화의 에틸렌 캐파는 연간 80만 톤에서 90만 톤으로 증가를 하였고요. 이제 프로필렌은 51만 톤에서 56만 톤으로 캐파를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에 이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네, 딱 겉으로만 보시면 굉장히 보시면 롯데케미칼 450만 톤, 뭐 330, 230만 톤. 근데 뭐 대한유화는 고작 90만 톤. 겉으로만 보시면 대한유화는 지금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조금만 더 조사를 해보시면 근데 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 아무리 원유 정제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NCC는 다 처음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SK 이노베이션 빼고요. 여기는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신규 기업들이니까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것들이 뭐냐면 범용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PP, 뭐 P 이런 것들을 만들어도 막 고품질의 제품이 아니고 이제 기술이 막 좋지 않아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범용 제품들을 정유사에서 만들어서 판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대한유화의 폴리에틸렌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한유화가 재작년 9월 달에 이 2차 전지 분리막용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특수지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길죠. 이제 이걸 영어 약자로 말씀드리면 UHMWP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HDP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이름만 딱 봐도 이제 뭔가 범용 제품이랑 좀 거리가 멀죠. 이 HDP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2차 전지의 셀의 모형도인데요. 근데 2차 전지 구조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 양극이 있고 오른쪽에 음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똥똥똥똥 있는 것은 아마 리튬 이온이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전압을 걸어주면 얘네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음극의 리튬 이온이 저장이 되면서 충전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좀 짜릿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배터리는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폭발을 하냐면 이 양극과 음극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발화를 합니다. 이제 예전에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가 이제 폭발을 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데요. 조금 잘못 만들어서 이 두 개가 이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막아주는 게 바로 이 분리막입니다. 근데 이 분리막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냐면 이 리튬 이온을 잘 전달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온 전도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온 전도도가 높으면 뭐냐면 똑같은 전류를 흘려줬을 때 더 충전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 전도도를 유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 셀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내구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한 분리막은 뭐냐면
이제 구멍이 이온이 통과하도록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튼튼한 그런 분리막이 훌륭한 분리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게다가 이제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터지지 않나 하면서 이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제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분리막이라는 것은 리튬 전지에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품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대한유화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이제 고밀도의 폴리에틸렌을 넘어서 아주 그냥 이제 고분자량 폴리에틸렌, 훨씬 더 내구성 있는 분리막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훌륭한 분리막의 연간 글로벌 수요는 연간 25만 톤입니다. 근데 대한유화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는 12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요의 50%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대한유화가. 그리고 내년에는 뭐냐면 울산 공장에 범용 폴리에틸렌 설비의 14만 톤 캐파를 모두 이거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죠? 총 26만 톤인데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제 대한유화가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25만 톤이라는 수요는 2020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 자체는 2030년까지 연간 20%의 성장률로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영업이익률이 40%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이 사실은 굉장히 대한유화에게 긍정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 분리막 제조에는 습식법이 있고 건식법이 있거든요. 이 습식법은 뭐냐면 화학 제품을 이용을 해서 이 폴리에틸렌에 구멍을 뚫어서 이온을 통과시키는 거고요. 이 건식법은 직접 이온이 통과하는 구멍을 뭐 바늘 같은 걸로 뚫는 그런 제조 방법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화학적인 방법이 훨씬 더 미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습식법을 이용하면 굉장히 배터리를 슬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분리막을 이용한 배터리는 어디 쓰이냐면 이제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전기차들에 쓰입니다. 그리고 건식법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늘로 뚫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슬림화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큼직큼직한 장치인 이제 ESS, 그리고 이제 버스, 그러니까 진짜 타고 다니는 버스죠. 이런 곳에 이제 건식 분리막을 이용한 배터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뭐죠? 1번, 전기차의 성장을 같이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2번, 다른 석유화학사에서 못한다. 3번, 게다가 안정성도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이 좋다. 이 종합적인 내용은 뭐냐면 정유사의 NCC 범용 제품 시장 진입에도 불구하고 대한유화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2020년 9월 7일에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뜬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소진된 재료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뉴스로서 뜬 거고요. 우리가 이제 노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정유사의 NCC 진출, 그리고 경기 하락기에 이제 HDP의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시 이제 경기 호황기 때 주가 상승 사이클을 탈 수 있다는 것의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이제 이 HDP의 기술력은 이제 뉴스로서가 아니고 이 펀더멘탈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뭐죠? 정유사의 석화산업 진입에 의한 과잉 공급 우려와 이 가치에 미반영돼 있다던 분리막 이슈는 같이 봐야 되는 거였죠. 네. 따로따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기차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아까 봤던 이 부분이 분리막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배터리의 미래 기술로 주목받는 것이 이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의 특징이 뭐냐면 분리막이 없어서 굉장히 배터리를 소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은 대한유화는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 이 캐널리스라는 시장조사 업체에서 발표한 이제 글로벌 패신저 카 세일스인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전기차 신규 구매를 하냐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네, 습식 분리막은 차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양산이 되면 분리막이 점점 사라지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양산 시기가 좀 멉니다. 네, 이제 보통 20년대 후반 아니면 이제 좀 더 부정적이면 30년대까지도 안 된다 라고 이제 시장 전망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근데 20년대 후반에 들어서도 뭐죠? 전기차 신규 판매 비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상황이죠. 이 정도 됐으면 전기차의 침투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가격이 굉장히 비싼 초기의 전고체 배터리를 전기차에 끼운다? 전기차와 내연차의 가격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을 원하는 정부, 그리고 각국 차 관련 업계에서는 아직 전고체 배터리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의해서 매출이 감소하는 시점은 양산이 성공하는 이 시점보다 훨씬 더 미래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심리상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에 성공했다고 하면 대한유화의 주가에 타격이 있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종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를 비교하는 거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 현재 수준과 이 전고체 배터리의 이상적인 수준을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비교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도 굉장히 계속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당장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이상적인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은 당연히 차이가 발생을 할 거고요. 오히려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더라도 가격 이슈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가 공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실제로 이제 기사들을 보시죠.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냐면 전부 다 이제 2021년, 2020년 말쯤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27년 상용화. 네, 상용화는 뭐냐면 진짜 시제품을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상용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성을 갖춰서 양산을 해내는 건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 양산도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일본 자동차 기업인 토요타는 배터리 내재화를 하려고 전고체 배터리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거든요. 실제로 2010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뭐죠? 전고체 고집해온 일본 토요타 결국 리튬이온 전지로 우회. 네, 아무리 봐도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경제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리튬이온 전지의 상용화 양산은 2030년까지도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은 이제 삼성 SDI 관계자는 2027년 상용화가 된다면 초기 가격은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뭐 과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건지,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대신 기술 발전을 시켜주진 않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유사의 NCC 사업 진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한유화의 분리막 제품에 집중을 해서 다음 경기 호황기 때 대한유화의 주가 랠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다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짤막짤막하게 리스크부터 한번 보시죠. 리스크란 거는 이제 뭐냐면 이 위험이 있는 건 알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없는 게 리스크거든요. 네, 우선 첫 번째 리스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에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죠. 네, 2030년에 양산이 된다고 했는데 너무 빠르게 양산에 성공해버리면 상당히 대한유화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연구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기업이 이 2차 전지 분리막, 이 UHMWPE 있죠? 이 기술을 개발해 낸다면 이제 현재 50%에 육박하는 이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회사의 연구 개발 속도를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전 세계적인 올레핀 공장 증설로 원재료인 이 나프타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종 제품은 우리야 이제 고밀도 HDPE를 우리가 만드는 거고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그냥 이제 범용 PE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최종 제품은 다르지만 원재료는 똑같다는 거죠. 이제 다른 회사에서 규모의 경제를 노리기 위해서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프타 가격이 상승을 할 거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건 뭐죠? 이 비싼 나프타를 구매해서 HDPE를 만드는 대한유화가 피해를 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그리고 나프타의 가격, 이제 유가 나프타 가격 스프레드가 생각보다 높아져서 대한유화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은 이제 명확하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크로 둬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대한유화 커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뭐냐면 축전지를 제조하는 세방전지를 한번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조만간 제 기업 분석 영상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이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불마켓 대학교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해를 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세방전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